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서울이 좋아, 서울이 올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강남권이 좀 다를 거고 중상급지, 그 다음에 하급지 이 세 블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틀릴까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고 저희가 또 이 방송을 또 올릴 거니까 저희가 확실하다라는 내용만 좀 얘기해 드리려고 요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거만큼 여러분들이 사든지 팔든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024년도 부동산 시장, 흥망이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이 상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잡은 게 바로 요겁니다. DSR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동산 시장의 내년 2024년도는 정책이 키워드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금융 정책이 키워드라는 내용을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이꾼대님 영상도 있지만은 우리가 20년도, 21년도에 역대급 우리가 보지 않았던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쵸.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저금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이때는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세워도 무슨 규제를 하더라도 부동산 값은 무조건 우상향으로 그 다음날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을 때는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정책은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네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대출 금리가 1%에서 7%, 8%까지 7배가 순식간에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돼요? 얼어붙어서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자, 2023년도에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를 내놨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는 그 당시에 대출 금리가 6%였는데 4%대 금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서 이 유동성이 갑자기 50%가 증가해버렸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거는 풀어준 겁니다. 그때 특례에 해당되는 부동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특례 보금자리에 해당되는 4%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뛰었고 이 강남권에서는 우리가 이 전까지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못 받게 했잖아요. 하나도 안 해줬죠. 근데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5억 이상 아파트도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풀린 거죠. 그러면서 강남 양극화처럼 이쪽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 부동산을 좌지우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올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고 내년에도 금리가 뭐 대출 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보다 그렇죠. 5% 전후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유동성 자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겠지만 한 10% 정도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5.5%대 금리가 0.5 전후 낮아지면 10% 낮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0.5% 낮아지면은 15% 정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유동성이 풀리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빡빡한 유동성 부분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이 풀린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년 부동산 시장도 올해처럼 이 금융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해요. 특히나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스트레스. 네. DSR을 받는데 스트레스를 주겠대. 이게 더 안 주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DSR을 하루 받으러 왔어.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진짜 받을 거야? 네 해봐요. 네. 진짜 받을 거예요? 그럼요. 진짜 받을 거예요? 당연하죠. 스트레스 받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물어본다는 거죠. 이 갚아야 될 돈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 지금 네가 대출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매달 갚을 수 있어? 아니야. 90만 원 정도
정도밖에 못 갚을 거야. 이렇게 이제 딱 묶어버리는 거지. 그럼 전체 대출량이 줄어들 대출 금액이 줄죠. 그렇죠. 그러면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지는 반면에 내년에 낮아질 것을 95%가 예상하니까 낮아지는 거 대비 스트레스 DSR을 주게 되면 이 전체 유동성은 또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올해 같은 유동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과 같은 금리가 저금리 때 환상을 갖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또 정말 IMF에서 니네 대출 좀 줄여. 그렇게 계속 이제 권고하고 있고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안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거를 내년에는 지금 스트레스 DSR을 줄였다가 없앴다가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1년 내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DSR을 갑자기 어느 날 은행에 전화해서 야 스트레스 대출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 주지 마. 그럼 끝이에요. 그럼 안 줘. 그러다가 야 대출 받는 사람 스트레스 좀 줘. 그러면 갑자기 스트레스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 내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유동성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줄어든 상태로 어쨌든 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 스트레스를 줄 거라는 거. 근데 이거하고 또 달리 정부에서 또 틈새를 또 열어줬어요. 그게 자, 이 스트레스 DSR의 반대편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 2, 원 아닙니다 2,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이주비가 풀리는. 그러니까 또 유동성이 또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은 전반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특정 부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핀셋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핀셋으로 어디를 끌어올리냐.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어디를 끌어올리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DSR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자, 향후 2년간 정책 모기지가 70조가 풀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겁니다. DSR X 쳤죠. 이게 이권대님이 준비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맞는다면 이권대님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권대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신생아도 그렇고 특례 보금자리 DSR 적용 안 받습니다. 자 청년 주택들이면 이건 내년인데 후년인데 이것도 역시 DSR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주비 DSR 적용 받나요? 아니요. 안 받죠. 안 받습니다. 이주비도 안 받고 그러니까 DSR 적용받지 않는 것들이 이 유동성이 풀리는 거죠. 그렇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으면서 일단은 유동성을 쪼이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쪼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대출 은행에서 3번 물어보지 않는 대출 네. 뭘까 어딜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 시장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시장은 어렵겠지만 이게 시장을 조금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서울이 좋아, 서울이 올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3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강남권이 좀 다를 거고 중상급지, 그 다음에 하급지 이 3블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서울 평균적으로 요것만 좀 키워주시겠어요? 아래 거 요것만? 우리 PD가 손 좀 느려서 잠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멈춰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 돼요. 좀 작아서. 예, 되게 손이 느리다 그러면 미안해야 되는데 표정 인상 탁 찍어서 하는데요. 우리 PD가 화났나? 자, 이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을 지웠잖아요. 네, 서울 내 얼굴이 없어져 버리네. 서울 평균이 지금 회복률이 그러니까 저점 우리가 75%까지 떨어졌다가 부동산 값이 지금 서울이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93%가 서울이 회복했다라고 114에서 일단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건 93%까지 회복 안 했어요. 한 90% 정도 회복했습니다. 근데 수치상은 조금 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 평균이 93%까지 회복을 했는데 서초구는 96%를 회복했고 자 중구는 97%, 강남구 99%, 용산구는 101%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용산구는 전고점 대비 거의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최근에
이 투기 지역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서울 전체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서울을 묶거나 강남권을 풀거나 강남권을 묶었는데 지금은 핀셋으로 풀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구정에서도 아파트만 묶고 나머지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핀셋으로 구분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서울 같은 경우도 아마 핀셋으로 구분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풀어주거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용산구나 강남구나 종로구 같이 또는 서초구 같이 집값 회복폭이 큰 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장관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 안정시키고 싶은 거. 그죠? 평균까지 좀 내리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야지 얘네들 좀 약간 안정화되겠다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강북구나 동대문구나 노원구처럼 이게 지금 87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 지역 중에서 개발 호재가 있는 데를 실제 가보면 고점 대비 75에서 78인 지역이 되게 많아요. 물건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나오는 수치보다 훨씬 더 하락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올려야죠. 가격을 그렇죠. 평균치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싶죠. 평균치까지.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정고점 회복률을 맞추어서 평균을 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정치를 안 해보셔서 돼. 정치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신 것처럼.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자 똑같이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90까지 내리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중상급지 같은 경우 뭐 마포라든지 성동구 같이 이런 약간 이 애매한 지역은 90에서 지금 85 정도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9억으로 돼 있는 것들을 스트레스 DSR 조정해서 15억까지는 좀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중상급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약 이쪽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아마.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그죠? 저는 많이 틀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맞을 겁니다. 자기만 그리고 받고 예, 하급지 같은 경우는요. 네. 여기는 마찬가지.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요? 올려야죠. 올리고 싶죠. 그쵸. 올리고 싶은데 얘네들을 묶으면서 올리고 싶은 거야. 아, 그렇지. 얘네들 묶으면서 하급지만 끌어올리고 싶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이 금액이 9억 이하일까요? 이상일까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거의 90%의 아파트가 9억 이하. 아주 새 아파트 말고는 다 9억 이하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9억 이하로 신생아 대출을 해주면 이 신생아 대출 수요자가 되게 많죠. 네. 얼마 정도였죠? 전에 한번 우리가 조사 한번 했죠. 거의 10만 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전국에 10만 가구고요. 10만. 네. 그다음 수도권만 하게 되면 한 4만 5천 가구. 서울은? 서울만 하면 2만 가구 정도. 서울에 2만 가구. 그러니까 네. 지금 시중 금리가 4.4%대 후반이잖아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2%대예요. 평균 금리가. 그러면 웬만한 대출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안 받으면 바보. 그렇죠. 가격이 폭등할 때 대출 받는 그 금리죠. 그래서 제가 능력만 되면 애 하나 더 낳고 싶어요. 신생아 대출 낳고 싶어서. 네. 잠깐만요. 어떤 거 사실 저는 능력이 되는데 아니, 저희 와이프가 능력이 안 돼. 와이프가. 반대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저는 반대 능력이 같은데? 그래서 이 하급지의 가격을 회복할 때까지 네. 여기를 핀셋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 이 하급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집값 상승할 때 느껴서 아시겠지만 집값 예를 들어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5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50개의 매물들이 다 거래가 되지 아파트가 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바닥에 해당되는 물건 5개만 거래되면 그 다음날 이 아파트는 5천만 원 뛰어 있어요. 또 그 밑에 5개가 거래되면 또 1억이 뛰어 있고. 그러니까 1억이 뛰는데 한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가 10개만 거래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강북 쪽에 해당되는 노원구라든지 강북 쪽에 해당되는 지 아파트가 한 5천 세대 정도가 거래되거나 5천 세대 되면 서울의 한 달 거래량의 한 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가 이 하급지에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이 지역은 1억 정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정도 회복하게 되면 얘네들 평균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제 정책을 만들 거예요. 유동성에 관한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 얘기입니다. 강북 쪽, 노원구 쪽의 빌라 시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하급지의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 금융 정책을 지금 다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청년 드림. 네. 그죠? 청년 주택 드림 대출. 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내후년부터 2025년부터 적용되잖아요. 청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청약에 관해서. 맞아요. 근데 왜 청약에 관해서냐면 지금 이 청약 신도시들 아파트 분양가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예전에 4억에서 좀 좋은 데가 6억이잖아요. 네. 분양가가 이 민간 분양. 지금은요 외곽도 6억이에요. 분양가가 2억 정도 뛰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창릉 같은 경우 좀 좋은 데 위치하는 뭐 다산 신도도 마찬가지고 최소 8억에서 9억. 아마 다산이 아니죠. 밑에 그 구리 쪽 구리 신도시 같은 게 분양할 때 되면 아마 10억 넘어갈 거예요. 지금 뭐 하남 그러니까. 교산하고 창릉 신도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도 사실 금액이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사전 청약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상당히 가격이 8억대 민간들은 8억대 이상 나오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공공도 이제 7억대 나올 거야 그 지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높은 분양가를 받아주려고 한다면 결국은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땅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라에서도 이제 또 계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에는요 그냥 하는 거 없습니다. 다 계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금 권역별로 구분해서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하급지 같은 경우가 먼저 뛰고 나중에 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은 서울 뛰고 지방 뛰잖아요. 그죠? 서울 뛰고 수도권 뛰고 이런 식으로 그 순서인데 지금은 우리가 강남 많이 뛰었다 또 마포 많이 뛰었다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잖아요. 네. 이제 요게 내년 2024년도에는 강북 쪽의 하급지들의 가격이 좀 뛰었다라는 기사, 요쪽은 약간 조정이 되고 아마 요 기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2024년도 여러분들 그 권역별로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정책을 조금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 하급지 위주로 상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파트하고 여러분들 비아파트는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개발되는 빌라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요 파트의 제목이에요. 그렇죠. 쉽게 하면 이거예요.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아파트 가격이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빌라도 똑같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가 회복했으면 빌라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빌라는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예요. 그러면 8억 하던 빌라가 이 아파트를 개박하면 16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어.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 16억짜리 아파트가 13억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빌라도 역시 같이 5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5억짜리 빌라를 가지고 13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3억짜리 아파트가 다시 회복했잖아요. 16억으로. 네. 그러면 5억짜리 빌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8억으로 올라와야죠. 근데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올라온 거죠. 이게 뭐 이런 일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2억짜리 빌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그죠?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올라갈 거고 개발되면 아파트까지 받으니까. 근데 16억이 13억으로 떨어질까봐 못 사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어쨌든 다시 떨어질까봐? 근데 그런 일은 안 생기잖아요. 네. 2022년에 다시 반복할까? 회복이 됐고 앞서 네.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어떤 정책 자금들이 풀리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아파트 전세 가격이 받쳐주니까. 그럼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당연히 이 가격이 유지가 되면 빌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기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역전세가 해소가 되면 이 빌라 가격이 떨어졌던 이유가 역전세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전세가 만약에 이제 역전세가 해소돼서 빌라 가격이 정상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은 빌라 가격이 7억이었던 빌라가 있었을 때 이 7억일 때 전세는 한 5억 정도 했었거든요. 강남이겠네요, 그 정도. 그렇죠. 네.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역전세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역전세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세가 5억 하던 게 3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게 5억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5억까지 올라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억? 4억 정도? 100%는 아니니까. 예, 예. 네. 4억까지면은 예를 들면 6억 5천까지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아파트도 회복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는 요건만 있다면 가격도 따라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저금리 특례 전세 대출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고금리나 역전세 때문에 나갔던 분들이 월세가 너무 높아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전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가 너무 높아 올라 있다 보니까 차라리 전세 사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 중에서 상급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전세가의 비율이 낮은 쪽을 찾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집중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곳들, 개발되는 빌라니까요.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곳 주변 지역들 보게 되면은 이주 수요가 곧 발생하는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방배 14구역
13구역 같은 경우라든지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이런 이주 수요가 나왔을 때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전세 가격이 3억 하던 전세가 4억대로 올라올 수 있는 요인들이 내년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매 가격도 회복이 되고 개발되면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상황이 된다면 이 역전세 해소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빌라 가격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최근에 전세 얻는 사람들이 그 보증보험, 그 역전세라고 하는 거는 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율도 낮고 보증보험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전세가가 오르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공시가율이 되게 높아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이 보증보험 가입이 4억 5천, 5억까지 되는 빌라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세가가 지금 3억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북하고 싸잡아서 뭉탱이거리로 그냥 전세 3억 이상이면 들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게 팽배된 것 같아요. 이 보증보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기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전세면은 빌라면 싫어, 무서워, 안 돼, 위험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급지와 하급지가 같아지는 상황이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역전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강북에 전세 가격이 3억 3천 정도 하던 것이 지금 현재 실제로 2억 7천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5억 하던 게 지금 현재 3억 2천 정도로 내려왔어요. 야, 빠진 비율이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4억 7천 정도의 매매 가격이 형성돼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5억 2천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5천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강북의 땅 가격은 평당 3,500 하고 있고 평당 강남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하고 있거든요. 평당. 그러면 땅값이 조성 원가가 아예 다르잖아요. 2배 가격의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역전세라든지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포심에 의해서 2배 가격이 차이 나는 게 불과 5천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전세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뭐 강북의 빌라값이 5억이고 강남의 빌라값은 7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북의 빌라값이 3천, 뭐 4천 빠지는 동안에 강남의 빌라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가까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회복하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내년 초에 1월 11일까지 아마 이 후보자 등록을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후보 장관이 바뀌게 되잖아요.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분과 지금 원희룡 장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원희룡 장관의 평가는 지금 현재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대세고 앞으로 물망에 올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모두 다 설계했던 분이고 가장 큰 차이가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고 정책 개입은 최소로 해야 된다라는 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이 들어왔을 때 빌라 시장 지금 현재 정부가 아파트 시장은 안정화시킬 거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불규정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빌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과 정책들이 내년 초부터 나올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의지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이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지금 금융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남같이 100으로 이미 회복한 지역은 쭉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강북 노도강처럼 75%대 아파트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든 90%까지 또 8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노도강 같은 경우도 75, 80까지는 올라갔지만 이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100에서 70, 65까지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한 85까지는 끌어올려야지 시장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빌라가 지금 70, 75, 65 정도면 좋은 거 아니냐? 싸게 살 수 있고 뭐 가격이 낮으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 비아파트가 아파트 가격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안 그래요. 이 비아파트 때문에 아파트가 내려오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뛰면 비아파트가 따라 뛰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아파트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없어요. 그냥 아파트가 따라 뛰면 비아파트는 따라 뛰는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제 공급 부분에서 아파트는 공급하려면 10년, 15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비아파트는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려요.
땅을 사서 짓는데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 그러면 더 짧은 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긴 시간 동안에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 비아파트가 그 공급 부족 항상 메꾸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는 비아파트만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요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2024년도에서 2026년도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는 무조건 부족한 게 지금 결론 났어요.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공백을 비아파트가 메꿔야 되는데 지금처럼 원가 이하로 시세가 형성이 된다면 이 비아파트를 사람 안 짓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그러면 그 공백을 메꾸는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비아파트가 그 역할을 못 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부작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면 공급 부족에 의해서 아파트의 이 빈틈을 비아파트가 메꿔주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걸 어느 정도 자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못 메꿔서 공백이 이만큼 생긴다면 아파트가 폭등하는 거예요.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빌라도 그죠. 아파트 기준을 따라서 따라 올라가게 되니까 또 폭등을 하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서로 물리고 물려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불균형은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85 정도로 맞추든가 아니면 100으로 맞추든 다 70으로 맞추든가 이걸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원장관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니까. 근데 이제 시장 친화적인 장관들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이 유례없는 일이 불균형이 해소되는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건 장관이 바뀐다. 아. 저는 이걸 가장 중요시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좀 제가 길게 얘기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또 있어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불균형이 됐고 뒤틀려 있던 가격들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아난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지금 가격이 너무너무 메리트야.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강남과 강북의 가격이 거의 붙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원가에서 만들어지는 원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땅값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그 지역들의 빌라 가격이 최종 상품이 가격이 같다 비슷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현재 강남이든 강북이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개발 호재, 재개발이 되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직접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가격이 폭등을 할 거고 그 옆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에 의해서 따라서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개발이 되는 빌라들이 지금 현재 바닥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을 잘못 썼네.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초급매가 아니고 네. 서울의 상급지에 유일하게 남은 초급매네. 아, 여기가 빠진 거네. 상급지.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 같은 상급지들, 용산 같은 상급지는 이 고점 대비 거의 100%, 뭐 95%까지 회복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용산에 있는 빌라 또는 비아파트, 강남에 있는 빌라, 오피스텔, 뭐 비아파트는 70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격차가 강북은 아파트가 많이 회복 못했으니까 격차가 좁아진 반면에 또 빌라도 많이 안 떨어졌고 강남이나 이런 상급지들은 빌라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회복했어요. 네. 격차가 거의 2배 벌어졌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초급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지에 남은 초급매들이네. 그죠? 제 말 맞죠? 맞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 시청자분이 꼭 기억하신다면 지금 시기에 내가 할까 말까를 망설이기보다는 오히려 결정하고 뭔가를 행동을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좀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 금융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미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예요. 이미 결정돼서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근데 이거를 시장이 이길 방법은 지금 보이진 않아요.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강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바닥에 헤매고 있는데 저 바닥에 있는 놈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이것은 정부의 숙제인 거고 이 새로운 장관이 이 숙제를 해결할 거예요. 해결하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쭉 당겨버리는 거지. 쭉 당겨버리면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볼 거고 한 사람은 또 울면서 또 엉엉 울 거고 자, 안 한 사람들이 후회하겠죠. 여러분들 어디에 쓸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타이밍 요 12월 1월 2월 요 한 3월까지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저희가 이제 하나씩 바뀌는 부분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해드릴 거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에 준비한 내용도 보시면은 이건 제가 또 단독으로 준비했거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